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최광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사인, 이번 주에 실린 시사인에 실린 기사를 기자들이 직접 추천하는 뉴스픽 코너인데요. 세 분 함께 모셨습니다. 어떤 뉴스를 갖고 이야기를 나눠보실지 궁금할 텐데요. 먼저 한 분 한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일어날래. 아침마다 뉴스를 브리핑하는 뉴스 노의 김은지 기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은지입니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M은지 인사드리려고요. M은지 반갑네. 네. 추노보다 M은지가 더 마음에 드시나 봐요. 외로워도 슬퍼도. 네, 하지만 이번 제가 가져온 기사 컨셉은 추노입니다. 그렇죠. 우리 네. 김은지 기자 끝까지 추적하는데 어떤 기사를 갖고 왔는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사인의 패션 리더, 목소리는 고음 리더. 이거 다 외우겠어요, 이제 청취자들도. 외워주세요, 다음 주에는. 시사인 팟캐스트를 도 맡아 하는 시사인 팟캐스트 맡아리 윤원선 온라인 에디터님도 함께 해주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게 마음에 들어요? 패션 리더, 고음 리더, 뭐 이런 거? 패션 리더라는 이 별명은 되게 감사한 별명인데요. 부담스러워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뉴스보다 패션을 더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거 본인이 쓴 거라면서요? 아니요, 이거는 차영석 디지털 콘텐츠 팀장님이 써주셨습니다. 혹시 바램을 쓴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평소에는 귀여운 뽀로로지만 취재할 때는 번뜩이는 눈으로 현장을 누비는 번뜩 기자, 김영아 기자 함께 이제 해주셨습니다. 고정될 기세예요. 네. 지금. 2주 연속 나온 네. 거죠. 댓글로 보니까 영심이 기자라는 거. 맞아요. 영심이 기자가 정말 영심이 닮지 않았나요? 그래, 맞아. 어쨌든, 이거 완전 만찢녀거든요. 영심이를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몰라서 영심이를 모를 것 같아. 찾아봤어요. 영심이 몰라요? 예. 어머, 여기 충격. 진짜 놀랍다. 영심이 몰라요? 인턴분들? 안 되는데. 그래, 모르는 거예요. 근데요. 찾아봤는데 안 닮은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닮았어요. 조정하시고 있어요. 댓글 보자마자 와 진짜 영심이 닮았다. 딱 와닿았어요. 영심이 나 고은해. 고은혜 뭐죠? 웃을 수가 없네요. 또 찾아봐요. 네. 꼼꼼하게 찾아보고. 진짜 이렇게 만찢녀 기자예요. 만찢녀, 네. 진짜 만화 캐릭터 같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렇게 늘 귀엽고 여기 말대로 평소에는 정말 얌전한 취재 현장에서 눈이 번떡번떡하고 어려운 현장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 우리 또 김영아 기자는 어떤 뉴스를 골라왔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뉴스의 추노 끝까지 추적한다. MNG 김은지가 캐릭터 몇 개인가요? 기자 됐어요. 이것만 이야기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캐릭터들만 김영희 이렇게 쭉 기자가 나열해도 알겠어요. 네. 네, 지금 굉장히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은지 기자 어떤 걸 준비했죠? 네, 이번 주에는 김학의 전 차관 계속 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추노처럼요. 예. 끝까지 간다. 네. 그만하세요. 알겠습니다. 날이 더워서 그래요. 네. 네. 제가 김학의 전 차관이 구속 기소가 돼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네. 나경희 기자와 함께 좀 관련된 기사를 좀 더 추가적으로 취재했습니다. 네. 그 김 전 차관의 혐의와 관련해서 이제 추가 내용을 취재했다는 얘기인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그러니까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준비하는 절차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8월 말부터는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김학의 사건이 참 보여주는 게 정말 많은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이 사건을 음. 다루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사건이 전형적인 검찰 권력이 얼마나 남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네. 하면서 지적한 바가 있어요. 2013년, 14년에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그 당시에 검찰이 이 사건을 무혐의해주고 봐준 것들을 보면 검찰 개혁이 얼마나 필요한지 제가 네. 정말 많이 강조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포인트로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김학의 전 차관이 얼마나 뇌물을 많이 받고 접대를 받았는지에 좀 더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람도 참 혐의 부자예요. 그렇죠. 좀 성 긋고 싶네요. 그 부자만. 아주 네. 쌓여 있어요. 네. 이 사건이 이제 어떻게 보면 검찰 내 스폰서 문화의 전형이다라고 이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검찰 과거사위가 이 평가한 적 있죠? 이런 식으로. 사실 내부에서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폰서 검사라는 단어는 이제 여러분들도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보면 정말 전형적인 스폰서 검사 사건이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이름이 익숙한 윤중천 씨라고요. 그렇죠. 건설업자, 그리고 그 유명한 원주 별장의 주인공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이 사람이 딱 그 김 전 차관의 스폰서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김 전 차관이
스폰서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또 다른 건설업자 최아무개 씨도 김 전 차관의 스폰서로 검찰이 의심하고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또 다른 사업가 김아무개 씨의 돈도 받았다라는 도대체 의심을 몇 하고 명한테 있는데요. 받은 거야? 들어간 것만 벌써 3명인 아.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는 그 최 씨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좀 취재를 했는데요. 네네. 최 대표가 2003년부터 김학의 전 차관에게 대포폰 만들어주고, 요금도 대신 내주고, 법인카드도 주고, 심지어는 따로 찾아가서 술값도 내주고 이런 식의 행위를 했다라고 많이 하는 거예요. 받았네요. 예, 그러니까 받은 돈이 거의 4천만 원 가까이 된다라고 와. 하는데 드러난 것만 이 정도고요. 사실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까지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 대단하다, 진짜. 최 대표 말로는요.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이 요구해서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게 대포폰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검은 세력들이 자기가 그렇죠. 네. 혐의나 이런 걸 은폐하기 위해서 만든 게 대포폰인데,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이고 최고의 공직자라고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검찰 수뇌부가 대포폰 만들어줘. 그것도 요금 내줘, 술값 내줘. 대놓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우, 나 진짜 미치겠네. 나 지금 욕할 뻔했어요. 아니, 근데 진짜 공직자가 이렇게 대포폰을 사용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그런데요. 그러니까 제가 특수수사 경험 많은 취재원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 대포폰 사용하는 거 수사하시면서 좀 본 적 있느냐 했더니 당장 돌아오는 대답이 양아치나 지다. 정말 그렇게 워딩을 하시더라고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양아치. 네, 그래서 제가 혹시나 이 단어가 국립국어사전에 없는 단어일 거 찾아봤는데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입니다. 써도 우리가 되는 말이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드라마 보면 정말 그런 범죄자들이나 쓰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나마 저도 취재하면서 대포폰 이야기를 처음 들어봤던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통화하고 그 주변 사람들이랑 통화할 때 대포폰 쓴다고 해서 그때 저도 대포폰 하나 구해가지고 취재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위공직자가 대포폰을 쓴다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긴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론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은폐되고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일들이었는데 근데 이 인사만 하더라도 2003년에 부터 썼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사하던 사람들도 2013년에 법무부 차관이 대포폰 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좀 믿기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실제로 왜냐면 이게 대포폰 사용하는 게 사용뿐만 아니라 개통, 판매 모두 불법이거든요. 심지어는 이게 심한 경우에는 징역형을 살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검사가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죠. 더 문제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안 써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더 은밀하고 더 조심히 썼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고 구속하고 이런 거 할 때 검찰이 그럼요. 예. 근데 본인이 이거를 쓰고 아는 있으니 놈이 도대체 더한 이게 거지 지금. 그러게요. 예. 그러게 양아치 아치교의 교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적나라하게 표현했냐면 어머. 동네 오락실에서 양아치들이 경찰 푼돈 줄 때 쓰는 거다. 약간 이런 식의 표현까지 그러니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학급이 하는 행위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냐. 아니 그야말로 이게 고상하게 얘기해서 스폰서지 삥 뜯은 거 아니야 진짜. 네. 야 술값 내 와서 야 전화 좀 만들어 갖고 와봐 막. 아 나 진짜. 아니 근데 이 아까 건설업자 최 씨에 대해서 이번에 좀 더 저기 조사를 했다 그랬는데 제2의 스폰서라고 할 수 있죠. 이 대포폰은 이제 이 사람이 만들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요구에 의해서? 네. 근데 이걸 만들 때 여러 가지로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법이기 때문에 신경 쓸 부분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자기 회사가 있기 때문에요. 회사 직원에게 폰 만들어 오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또 거예요. 먹이 사슬이구만. 그 회사 직원은 또 뭐 하는 건가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상상을 못하고 만들어줬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비용 영수증 가지고 오면 다달이 회사가 대납해주는 방식이었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번호 만들어 올 때 좀 유의사항을 줬대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이 오름차순 번호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뒷자리가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3, 4, 5, 6 이런 식으로. 그 와중에 또 고위공직자인데 나오나요? 참나 저 어처구니가 없네요. 네. 그래서 4444 이렇게 좀 해줬지. 너 죽는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실제로 확인한 번호, 대포폰 번호 중에 하나가 네. 김학의 전 차관이 썼던 건데 뒷자리가 1248이었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이렇게 만들어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김 전 차관이 이렇게 받은 핸드폰으로 다른 스폰서랑 통화하는 용도로 쓰기도 했고요. 또 윤중천 씨가 성관계를 강요했던 여성들과 통화하는 용어를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스폰 받을 때도 대포폰 썼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핸드폰에 그 김학의 전 차관의 차명폰, 그러니까 대포폰 전화번호가 남겨져 있어서 결국 꼬리를 밟히게 된 건데요. 그 전화번호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학의형, 김학의형 이렇게 쓰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이렇게 불법으로 만들었으니 이게 뭐 좋은 데 쓰였겠어요. 뻔하죠 지금. 그러니까 다 대부분
그 성상납을 요구할 때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돈을 요구할 때 이럴 때만 쓰였던 것 같은데 이 김학의 전 차관의 이런 대포폰 사용권과 관련해서는 2011년에도 문제가 된 적이 있다라고 하기도 왜 그때 문제를 뭐 밝혀냈을까요? 그러니까요. 결국 그때도 묻혔다라고 볼 수 없는 건데요.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네, 그때 꽤 있었죠. 사회가 시끄러웠던 사건이었고요. 그 당시 이제 정관계 로비를 한 박태규라는 아주 전설적인 로비스트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과도 김 전 차관이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스폰서나 로비스트 이런 쪽으로 분류되는 사람인데 정말 세상에 좀 어두운 자리에 차지해 있는 사람들과는 하나씩 통화를 했다라고 그렇군요. 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이때도 김학의 전 차관 쪽 수사가 아니라 박태규 수사를 하다가 이 전화번호 누구냐라고 찾아가다 보니까 김학의 전 차관 대포폰이 또 드러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핸드폰을 만들어준 명의자, 그러니까 최 씨 직원한테 먼저 직원과 그리고 최 씨한테 연락이 간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검찰에 가가지고는 혹시 김학의에 대해서 이야기할까봐 김학의 전 차관이 그 최 씨에게 바로 검찰 가기 전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한번 보자고. 그래서 집 앞까지 찾아왔대요. 검찰이 아니라 진짜 이거 아, 진짜 영화 같지 않은가요? 예. 조직폭력배 같은 양아치네 진짜. 정말 아치교 교주가 확실하네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 보자고 해서 찾아와가지고 일종의 협박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치. 와가지고는 정작 자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데리고 온 또 다른 사람이 모든 말을 대신해서 해줬는데, 내일 조사 잘 받아라. 김학의 이야기하면 안 된다.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부질구질해요, 정말. 큰형님 제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거의 이런 분위기네요. 네, 근데 또 그 옆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긴 했었대요. 그러니까 같이 가서 자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거죠. 녹음할까봐 아마 걱정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정말 그 좋은 머리로 정말 주도 면밀하게 아는 만큼 다 써먹었네요, 진짜.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 이게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제 재판 이제 다퉈봐야 될 사안이긴 합니다. 다퉈봐야 되면서 왜냐면 이제 이런 일들이 밝혀지고 있는 건데, 김학의 전 차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재판이 시작되면서 재미있는 기사를 봤어요. 이 시사인에 얼핏 보니까 팬티 공방이 벌어졌다는데, 아, 구질구질. 이거 뭔 얘기예요? 이 팬티 공방이 무슨 얘기예요? 굉장히 솔직히 말하기 좀 민망한 그렇죠. 상황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순화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선정적이기 때문에 본질이 선정적이어서요. 그러니까 제가 좀 순화하고 순화해서 말씀드려도 이 정도다라는 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팬티하게 나온다는 게 진짜 말을 잊지 못하고 황당한 있어요, 지금 이야기잖아요. 아니, 그렇지. 이게 무슨, 아니, 사실 이게 너무 구질구질한 얘기 아니야? 예. 대포폰, 스폰서. 아, 그러니까요. 너무 팬티. 급이 낮아요, 지금 어. 전반적으로. 근데 이 사람이 검찰 최고 관계자였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법무부 차관을 실제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네. 가장 문제가 되는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장관보다 더 높은 실세 차관이었잖아요. 게다가. 예,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전 그렇죠. 대통령이 굉장히 장관 혹은 검찰총장을 지키고 싶어 했는데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그렇죠. 거라는 우려 때문에 그렇죠. 오해해서 차관을 시켰다는 말이 파다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팬티 공방이 도대체 뭔가요? 아니, 정말 말하고 싶지 않네요. 듣고 싶지 않은데 자꾸 떠올리고. 네, 하지만 기사로 제가 썼으니까 네.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원주 별장 성 동영상 있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 이제 김학의 전 차관이 여성과 그런 관계를 맺는 장면이 나왔다라고 알려져 있고, 예. 그게 굉장히 대중에게 결정적으로 알려져 있는 증거와 같잖아요. 근데 김 전 차관이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그 영상도 자기가 아니다라고 부인하다 보니까 검찰이 간접 증거를 낸 거예요.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 쪽 압수수색을 해가지고는 그 영상 속 속옷과 그 압수수색 당시 속옷이 비슷하다. 이 팬티가 네 팬티냐 이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영상 속도 김학의 전 차관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증거를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이 영상 속이 자기가 아니라고 하니까 간접 증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김학의 전 차관은 단순히 팬티 무늬와 모양만 봐서 같은 거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건 내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말이 주고받고 있는 와중에 그 굉장히 팬티라고 하는 증거물이 재판에서 정말 논쟁이 되고 웃지 있는 못할 거죠. 풍경인 것 같아요, 그 정말. 여러 개 나타나서 그럼 이 팬티가 네 팬티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네. 아니 근데 누가 봐도 그때 이제 그 새로운 CD가 나오면서 누가 봐도 얼굴이 그렇죠. 같은데. 그러니까 제 말이 얼굴이 이미 김 전 차관인데. 그러니까 나는 네. 이분은 저기 제2의 인생을 배우로 사시든지
네. 아유, 게다가 참. 그때 경찰청장도 심지어 얼굴을 봤을 때 너무 명확해서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취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본인만 몰라봐, 본인만. 네. 네. 하지만 여전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 참, 그렇군요. 하여간, 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 권력이 부패하면 어떤 모습으로까지 추악해지는지 우리 사회에 일그러진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합니다. 어쨌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 최고 권력에 대한 엄중한 심판 그리고 책임을 묻는 일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네. 김은지 기자. 네, 추노가 되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이것이 네 것이냐 이것을 꼭 밝혀주기 바랍니다. 김은지 수고했어요. 엠당기. 캐릭터 데이터지가 너무 쓰시는 거예요, 제가. 네. 이게 안 돼. 네. 그럼 이제 김영아 기자가 또 준비했죠? 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아, 저는 이제 그 지난 7월 초에 전남 영암에서 베트남 아내가 남편에게 이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그 그래요. 영상이 정말 공개돼서 충격이었죠. 네, 충격을 안겨줬었는데요. 근데 그 남편이 이제 경찰서에 가서 왜 때렸냐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죠. 진술을 했냐면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거 가르쳐주고 그래야지 왜 때려. 네. 어? 그래서 저도 말 안 들으니까 한번 맞아볼래 이럴 수도 없고 진짜. 아우, 그 정말. 사실 이런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어떤 폭력 문제가 사실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계속해서 이렇게 제기가 돼 왔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커버 스토리로 그 이주 여성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이 국제 결혼의 실태와 이주 여성의 어떤 삶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되짚어보는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이라는 것이 용납돼서는 안 되고 이제 범죄인데요. 특히나 우리가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은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쉽게 다룰 수 없었는데 이주 여성 같은 경우는 더 심할 것 같아요. 참 이게 드러나기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이제 피해를 겪는 이주 여성들이 이번에 이제 영암 사건뿐만이 아니라 아주 여기저기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재를 하면서 결혼 이주 여성분들을 직접 만났다고요, 이번에? 네, 일단은 저희가 일단 직접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여러 군데 컨택을 해서 만나뵀는데 네. 이제 이름은 가명을 써서 나갔고요. 그렇죠. 네. 리엔 씨라는 분인데 한국에 온 지 이제 6년째 정도 되셨고 지금은 남편과 이혼을 하고 쉼터에서 이제 자립을 네. 준비하면서 계세요. 네. 어떤 사연을 가지고 계시냐면은 2013년에 결혼 중개 업체를 통해서 한국인 남편을 만나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한국에 왔는데 만난 지 하루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남편과는 20살 차이고요. 그 남편은 화물 트럭을 운전하는 기사였는데 네. 여기서 이제 중개업체가 처음에 그 남편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에는 뭐 화물 트럭 한 대를 소유한 사장님이고 뭐 재혼이다 이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 4번의 이혼 경력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실을 한국에 와서 비자를 발급받을 때 알게 됐대요. 그렇군요. 근데 이미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래 잘 살아보자 하고 살았는데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 와서 조금 더 좋은 삶을 살고 싶어서 왔는데 그렇죠. 네. 그 남편이 좀 예기치 않게 좀 욱하는 성질이라던가 아니면 폭력적인 그런 행태들을 많이 보였나 봐요. 결혼 5년 생활 동안. 그래서 특히나 이제 리엔 씨가 베트남에서 데려온 딸이 있었는데요. 네. 이 딸이 직접 녹음한 파일을 이제 그 파일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냐면은 네. 이제 딸에 대해서 너 베트남으로 가라, 뭐 말 안 듣는 삐삐 등의 어떤 폭언이 굉장히 몇 분 동안 담겨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좀 부부 관계가 계속 안 좋아지고 폭력 상황도 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조정 이혼을 서로 합의를 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떨어져서 쉼터에 계신 그렇군요. 분이었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그 김영아 기자가 아주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 아이가 이렇게 녹음할 정도의 그런 폭언과 폭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중계를 통해서 하니까 그분에 대한 정확한 네. 뭐 이렇게 내력이라든가 잘 모를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우리도 그렇지만 누군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때 이 사람이 폭력 성향이 있는지 얼굴이 써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만날 때도 다 잘해줘. 별도 달도 따준다고 하니까 모르는 일이었는데 이 신상 정보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하루 만에 결혼을 한다라는 건 이건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주 여성이 그렇게 아까 이야기한 거 잘 살고 싶었지만 이혼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기까지는 보통 다 그렇지만 쉽지 않고 특히 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엔 씨 같은 경우는 영주권이나 국적을 아예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까지 좀 더 고민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네. 제가 왜 이제 5년이나 한국에 살았는데 귀화를 하지 않았냐 물어보니까 남편과 갈등이 너무 심해서 말을 꺼낼 수조차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2011년에 남편이 이제 같이 동행을 해서 뭐 이 체류권을 연장해야 되는 그런 신원 보증제가 폐지되기는 했는데 여전히 뭐 서류를 발급하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남편의 협조와 동의가 굉장히 그렇죠. 필요해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게다가 이제 이 둘 사이에 자녀가 없었던 게 이 이주 여성의 체류에 큰 걸림돌이 됐었는데요. 왜냐면은 이제 아이가 없을 경우에는 이혼 재판을 통해서 이 결혼이 남편의 어떤 100% 책임 때문에 뭐 깨졌다 이거를 증명을 해야지 체류를 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청으로부터 이제 더 이상 너의 그 결혼 비자 체류 연장을 해주지 않겠다는 이제 통지서를 받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그 리엔 씨 같은 경우는 아이를 데리고 왔잖아요, 베트남에서. 근데 그 아이 말고 지금 남편과의 둘 사이의 관계에서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체류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아니, 근데 이런 내용은 처음 들었네요, 사실은. 저희도 너무 모르고 있었던 건데. 지금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쉼터에 계시긴 한데 이혼한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취소 처분 행정 소송을 지금 이제 작년 말부터 시작을 하고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다행히 올해 3월에 법무부가 좀 이 사건 좀 특수성을 봐서 이 자녀가 한국에서 뭐 성인이 될 때까지는 1년 동안 계속 이제 그 연장을 해야 되는 그 비자를 주겠다라고 한 상태인데 그래도 다시 이 행정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이 결혼 자체가 남편의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계속 하고 있는. 아니, 근데 그게 참 문제인 게 가정폭력 자체가 피해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참 보통 힘든 게 아니다. 그렇죠. 안 때렸어요. 그런 적 없어요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데 남편의 규칙 사유 100%를 찾아내기가 보통 일은 아닌 것 같고 또 문제는 도대체 왜 자녀의 유무에 따라서 이분들의 이런 어떤 그 신분의 안정성이 이렇게 떨어져야 하는지 이게 좀 굉장히 놀라운 일이네요. 네, 저도 이렇게까지 제도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걸 이번 취재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일단 자녀가 있으면은 뭐 양육권이라든지 면접 교섭권 등을 이유로 적어도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을 해야 되니까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없을 경우에 법무부 출입국에서는 이제 국제 결혼 제도를 악용하는 위장 결혼의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엄격하게 단속을 한다는 이제 취지더라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녀가 있으면은 이 부분은 혼인의 진정성이 있다고 이제 그 인식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주 여성을 돕는 상담원이나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아이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 이런 말들을 정말 임모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이 혼인의 진정성이라는 게 아이가 있고 없고로 확인된다는 게 참 정말 놀라운 일. 씁쓸하네요. 왜냐면 정말. 지금 국내에 그 내국인들끼리 결혼한 경우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들도 많은데 그럼 그분들도 다 결혼의 진정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이 리엔 씨 사례 같은 경우도 원래 아이를 가지고 싶었는데 이 남편이 재혼인데다가 고령이어서 아이를 또 낳게 되면 양육에 부담이 있으니까 가지지 않기로 했던 거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이러한 좀 다양한 이유로 국제 결혼의 어떤 모양이 되게 다변화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그 법무부의 어떤 정책 자체는 그러니까 혼인의 진정성을 아이 유무에 보고 따라서 좀 바뀌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거 자체가 하여간 잘못된 결혼이라는 건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해서 또 이렇게 결혼 생활에 여러 가지 이렇게 원하고 안 원하고 결혼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저는 아이로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 어떤 이유에서든 이 국가가 이런 문제를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고 문제는 지금 이제 시작부터가 문제잖아요. 출발 자체가. 돈으로 일단 신부를 사갖고 오는 거죠. 중개를 통해서 여성을 그야말로 매매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결혼 자체 진정성이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지 아이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애초에 만난 지 다음 날에 바로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슈퍼마켓에서 물건 사는 것처럼. 이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문제도 참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커버 스토리에서 김동인 기자가 국제결혼정보업체의 변천이랑 현실을 함께 취재를 했는데요. 네. 보통 이제 1990년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라는 형태로 출발한 국제결혼 중개업이 지금까지 거의 30년 가까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변천을 했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성혼을 시켜야지 그 수익이 발생하고 그 구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신부를 사오고 또 이런 폭력이 계속 자행되는 문제들이 맞아요. 반복됐다는 그런 기사를 쓰셨는데요. 네. 그 최근에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남성 한 명과 여성 여러 명이 함께 그 미팅을 보는 맞선을 보는 일대 다 미팅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너무 그 속성 결혼의 폐해가 계속 지적됨에 따라서 이제 금지가 됐고 이후에는 최근 들어서는 SNS 같은 거 활용한다면서요? 네네. 네. 유튜브나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등에서 그런 홈페이지 정보라든지 아니면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을 올려서 유튜브에 여성을 소개하는 방식의 매매업으로 그거를 바뀌고. 보고 뭐 내가 관심이 있으면 연락을 하거나 뭐 이런 방식인 건가요? 네네. 아. 그래서 뭐 여성을 거기 홍보 문구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은 여성을 선별하는데 우리 업체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프로필 영상을 보고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주저 말고 연락 달라는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김동인 기자가 그런 그 결혼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신분을 위장해서 한번 좀 연락을 했나 보네요. 네, 실제로 그 중개업체랑도 네네. 통화를 했었는데 네. 그 전화 끊자마자 이제 그 카톡 아이디로 사진을 보내주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연락을 다시 해달라 이런 식으로. 그 적극적이네요. 예, 그런 예. 방식으로. 이게 이제 이 결혼 이주 여성들의 문제가 이제 세상 속으로 자꾸 이제 여러 가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제 결혼한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2세 문제도 새로운 사회 문제로 이제 계속 그 키워져 가고 있다라는 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큰 숙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을 네네. 하게 되는 거고요. 문제는 이 국제결혼이나 이주 여성들에 대한 우리 사회 편견, 그리고 여성을 상품화하는 이 아직까지도 이런 좀 저속한 사회 문화 자체가 바로잡히지 않으면 이 문제가 좀 뽑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결혼은 국경을 초월해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아이도 아까 수엔 양처럼 베트남에서 올 수도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게 특수한 경우로 그 법원에서 그렇게 행정 처분해 줬으니까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엄마는 쫓겨나고 아이는 여기 남아있게 되는 네네.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진짜 국제적으로 고아가 되고 미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우리 사회가 책임 있는 성숙한 이렇게 좀 문화를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는 우리 마음의 벽을 좀 허물고 그리고 그들 문화도 받아들이고 정말 사람과 사람의 만남으로서 이 관계가 온전하게 성립될 때 숙제가 좀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리엔 씨를 비롯해서 결혼 이주 여성들 또 뭐 이주한 노동자 여러분들도 우리 사회에 참 많이 계신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큰 꿈을 안고 오신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 꿈이 좀 잘 깨지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좀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리엔 씨 힘내십시오. 우리 김영하 기자가 끝까지 또 추적해서 추노. 리틀 추노예요, 리틀 추노. 리틀 추노. 기억해. 왠지 여기 영심이 추노. 여기는 막 진짜 막 여기 저돌적으로 나가는 달려갈 추노. 건데 여기는 달려라 달려라 말해서 네.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을 우리 한이 그거 한이잖아요. 영심이랑. 그건가 모르겠다. 네. 네. 영심이가 해결해 줄 겁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윤은선 에디터 마지막으로 어떤 뉴스를 골라오셨나요? 예, 저희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오늘이 7월 29일인데요. 네. 예, 어제 밤에 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예, 네. 많은 분들이 아마 보고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그 시위를 하고 있는 그래요, 홍콩 시민들에게 네네. 홍콩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고 맞아요. 엄청난 충돌이 발생해서 네. 부상자가 속출했다고 합니다. 음. 오늘은 끝난 줄 알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홍콩 시위에 관한 소식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네. 지난달 16일이었죠. 200만 명의 홍콩 시민들이 검은 옷을 입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중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법안 완전 철폐를 주장하는 내용의 시위였는데요. 옆에 앉아있는 우리 김영하 기자가 맞아요. 예, 홍콩 취재로 이명혁 왔다 사진 갔죠? 기자하고 함께 네. 시위 현장에 또 급파가 돼가지고 생생한 소식을 담은 기사를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 시위가 있은 다음 이틀 뒤인 18일에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이 범죄인 인도 법안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한 발 물러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제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가 싶었는데 지난밤 속보에서 알 수 있다시피 홍콩 현지는 아직 혼란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독립언론 HK 피처의 대표로 있는 관춘호이 씨가 저희 시사인 앞으로 보내온 기고를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앞서 이야기한 대로 6월 중순경에 이제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요. 그 예. 이후에 캐리람 행정장관이 한 발 물러서면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좀 한 번 꺾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직후에 김영환 네. 기자도 갔다 오면서 시위 소식을 전했는데 아직도 지금 이제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캐리람 장관이 법안 통과를 무기한 연기하겠다. 음. 이런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랬죠. 이번 네. 기고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 범죄인 인도 법안, 그러니까 이른바 도주범 조례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것을 이제 반대하는 운동이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교적 최근이었던 7월 21일에도 이 도주범 조례에 반대하는 집회에 네. 주최 측 추산으로 43만 명이나 운집했었다고 합니다. 시위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법안 철회는 물론이고 공권력의 과잉 진압에 대해서 이제 독립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런 네. 내용을 골자로 한 시민들의 5대 요구가 있는데요. 이것이 모두 묵살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렇게 많이 시위를 했지만 사실상 달라진 것은 별로 없는 셈이죠. 저는 이 홍콩 시위를 보면서 87년 60 항쟁. 예,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의 역사도 네. 예, 오버랩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촛불 그 집회도 생각이 났지만 그 60항쟁 때 그 기억이 자꾸 생생하게 뛰어나요. 왜냐면 이제 우리도 60항쟁 때 막 거리를 쏟아져 나갈 때 네. 이 정부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 국민들에게 이걸 들어주겠다. 오늘 철폐하고 뭐. 다 잘 모르는 네. 그 현장에 저 지금 아는 척하느라 힘들어요. M 관계밖에 없습니다. 그 현장에 갔던 분들. 알았어. 넘어가겠어. 동의를 구하시길래 뉴스를 봐가지고. 대면대사 책에서만 봤습니다. 네, 미안해요. 네, 약간 이게 참 오버랩되고 역사는 반복이 되는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이게 답답한 게 200명이 이게 거리를 나가는데 200만 명이에요, 200만 200만. 명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 캐리람 그 장관의 기자회견도 어떻게 보면 정부가 급한 불을 끄고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그렇죠. 그런 건데 실제로 변화를 하겠다는 생각은 맞아요. 없고 그냥 일단 네. 사태를 마무리만 맞아요. 지어보겠다는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지난 21일 시위에서 아주 충격적인 일도 있었다면서요? 예,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기고에서 음.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른바 이제 백색 테러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 21일 시위 당일에 이제 시위대가 에드미럴티, 뭐 센트럴 이렇게 홍콩 도심 곳곳으로 네네. 나눠서 진출하고 있었는데 같은 시간에 흰 옷을 맞춰 입은 800여 명이 또 모여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도주범 조례 반대 집회는 이제 검은 시위라고 그걸 불러서 반대해서. 검은 옷을 입고 이제 사람들이 어. 시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반대한다는 걸 딱 이제 듣기만 해도 알 수 있죠. 흰 그러네요. 옷을 맞춰 입은 8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손에는 이제 뭐 등나무, 쇠몽둥이 같은 무기를 들고 서로 모여서 시위대로 의심되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면 무조건적으로 폭력을 가했다고 합니다. 이제 더욱이 사태를 심각하게 만든 것이 있는데요. 이 백색 테러가 일어났던 율롱 지역에 공권력이 부재했었다는 점이 이제 더 심각한 점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줄곧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한다. 경찰을 만났어도 이거는 우리가 수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뭐 신고를 받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참 황당한데요. 그래서 이날에 이 흰옷을 입은 테러단에게 공격을 받아서 시민 45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아이고. 심지어 생명이 위독한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야말로 백색 테러인데 여기서 또 한 번 얘기하게 되는데 우리도 1987년도에 네. 근데 87년의 경험이 그랬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의미 있게 끝났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홍콩도 부디 그랬으면 좋겠어요. 백색 테러가 예, 있었어요. 아, 그때도 이렇게 뭐 무차별적으로 용파리 사건이라고. 구사대 같은. 네, 그래서 예. 이제 그 신민당에 대항해서 이제 신민당 나왔습니다. 통일민주당을 만들었는데 거기 방을 깡패들이 진짜 여기서 다 창당을 방해하고 정말 비슷하네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막 그게 생생해서 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테러단 이게 폭력을 휘두르는 동안 그럼 이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러잖아요.
율릉 지역의 시민들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짐작하기 어려운데 그동안 공권력은 그러니까요. 예.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 예, 이 부분이 이제 네. 참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현장의 그 목격자들에 의하면요, 이 흰 옷을 입은 테러단과 경찰이 마치 공모 관계에 있는 것처럼 굴었다고 네. 해요. 기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무장 경찰들이 이 흰 옷을 입은 테러단의 무리에 섞여서 귓속말을 주고받거나 뭐 어깨를 토닥이면서 뭐 힘내라고 하는 등 이런 장면을 직접 목격을 했다고 해요. 이 기고를 쓴 관춘호이 씨에 따르면요, 경찰들이 흰 옷을 입은 이 테러단의 폭력을 방조했거나 심지어 격려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네. 이른바 이 기고의 표현에 따르면 깡경 유착이라고 해요. 깡패와 경찰의 유착인데요. 네. 깡경 유착 논란이 과거 2013년에 있었던 홍콩의 우산혁명 당시에도 이미 있었던 일이래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홍콩 정부에 대해서 이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기자가 만난 도우가론 율룽구 의원은요, 당일 오후 1시부터 이미 테러단이 검은 옷의 시위단을 때릴 것이라는 소문이 이제 파다했었기 때문에 경찰이 이를 몰랐을 리 만무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니 이게 무고한 시민들이 지금 이제 폭력을 당했는데 경찰을 비롯해서 공권력이 그 배후에 있을 수 있다는 정황만으로도 상당히 충격적일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기고를 보니까 그 공권력의 성향이 친중파다 이런 점에서 네.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배경에 또 이런 이야기가 네. 자세히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이번에 백색 테러가 일어난 곳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롱 지역인데요. 네. 이곳은 홍콩 섬이나 구룡반도 같은 홍콩의 도심이 아니고요. 비교적 시골이래요. 농촌 지역이라서 향사위원회라고 불리는 비공식적인 지방의 자문 조직이 이제 지방의 공공 업무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2016년부터 이 향사위원회가 친중파와 전통 향사파로 분열이 되면서 친중파가 본인들의 정치적으로 세력을 잃어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역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백색 테러의 배후에는 친중파 향사 조직의 구성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현재 전통 향사파가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비주류로 배제되고 있는 친중파의 한 인물이 오는 2020년 선거에서 친중파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번 백색 테러를 네. 계획했다는 것인데요. 그 인물이 누구냐 하면 건재파의 입법회 의원인 허진야오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분은 이미 과거에도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홍콩 독립을 주장한 사람들은 모두 용서 없이 죽여야 한다. 이런 어머. 과거의 발언으로 이미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검은 시에 반대는 할 수 있죠. 시민들 뭐 생각이 다양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테러를 일으키는 건 완전 다른 문제잖아요. 그럼요. 쇠몽둥이를 들고 사람을 밑도 끝도 없이 때린다고 하는 지면을 거는 지면을 보시면 예. 정말 너무 끔찍한 예. 사진들이 피를 막 시민들이 그러니까요. 피 흘리고 쓰러져 있고 말이에요. 예. 사실은 사주받지 않고는 했다고 보기 그렇죠. 어려운 일이죠. 예. 난 정말 저런 영상, 그 사진과 또 그거를 볼 때마다 과거의 역사들이 자꾸 되살아나면서 정말 저건 굉장한 공포고 난 트라우마처럼 그럼요. 남는 그럼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시사인 기고를 좀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는 기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애국을 이제 명분 삼아서 이거 백색 테러가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될 것 같다는 우려가 좀 크다고 하는데 좀 저희도 멀리서나마 염려가 됩니다. 이 정말 진짜 애국은 무엇인지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애국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애국이 무엇인지 좀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홍콩 시민들이 하루빨리 혼란에서 벗어나서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시사인은 이렇게 다양한 국제 뉴스를 비롯해서 국경을 넘어선 우리 사회의 모습들을 속속들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사인에도요, 정말 땀 흘린 기사들의 다양한 볼거리, 기사거리가 넘쳐나니까 여러분들 이 휴가철 뭐 하겠어요? 시사인과 함께. 네. 에어컨 아래에서. 그리고 멀리 갔을 때 딴 거 무겁잖아. 이거 한 번 맞아요. 얼마나 가볍나요? 기차 이런 데서 그렇죠. 읽으시기 딱 좋잖아요. 네. 차 막힐 때. 그럼요. 아이들 이런 거 너무 두꺼운 책 볼 필요 없어요. 네, 맞아요. 시사인 한 권을 보면 세상을 보는 따뜻한 눈, 인간의 본래의 심성이 다 생겨요. 네. 그리고 차가 되게 막힐 때 그래요. 시사인사를 들으시면 좋죠. 네, 그래요. 그만하자. 이제. 너무 짠하잖아. 늘 우리가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캐릭터 욕심 좀 그만 부리시고요.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시사인은 여러분과 함께 늘
마음을 열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것 또 함께 나눴으면 하는 소식도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기본 아니겠어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